자, 여러분들 독서론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게요. 자, 1, 2, 3번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이건 다 맞았던 거. 다 맞으세요? 틀린 거 없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3번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건 약간 틀려도 틀렸다고 하기 힘들 거야 너희들이. 그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그치? 이거 재밌는 문제였어. 재미가. 자, 재미가 없었어? 자, 봅시다. 얘들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어떤 거 틀렸어요? 불러요. 6번. 6번이요. 또 7번. 7번이요. 또 8번 안 틀렸어요? 저 6번. 6번, 8번. 이야, 이거 아주 오늘 분량 많이 뽑았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자, 가지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문부터. 요즘 읽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봐봐라 얘들아. 들여쓰기 요것만 좀 표시를 해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들여쓰기 표시하는 거 당연히 한 개의 문단이 나눠지면 아예 내용은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한 문단 안에서도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넓게 잡냐면은 이 넓게 잡아. 너희들이 이거 막 해가지고 뭐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후생의 크기 증가하느냐 여부인데 이거 하면 안 들어와. 너희들 마음 급해질수록,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글을 넓게 차라리 보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펜 쓰지 말라고까지 하잖아. 근데 펜을 선생님도 경험해본 결과 쓰다가 또 안 쓰면 너무 불안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되 내용이 달라질 때, 그치? 그래서 한 문단 안에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잘 읽히는 글이니까 눈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가지문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같이 얘기해봅시다.
한번 볼게. 어떤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일까? 이게 바람직할까? 이 법제도가라고 했을 때 바람직함이 뭔데? 라는 거야. 그치? 그때 법 경제학에서는 효율을 그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가 증가해, 감소해를 따지는데 사후적 효율이랑 그 다음에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후적 효율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것. 자, 그래서 사전적은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했다. 자, 뭐냐면은 절도를 예를 들어보자.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회에서 갑의 물건을 을이 아무 허락도 안 받고 훔쳤었어요. 자,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되어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갑이 예를 들어서 영민이 에어팟이 있었어. 성현이가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져갔어. 음악 들으면서 개꿀 하면서 이제 가져갔어. 그치? 그러면은 영민이가 이거 그 30만원 예를 들어서 가격이랑 그 만족감이랑 비례한다고 했을 때 30만원짜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민이의 30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 만족도가 성현이한테 30만원짜리 만족도로 같잖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야? 가져가. 그럼 가져가? 그렇지, 그치? 근데 이런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해당 물건에 대한 값과 을의 후생이 서로 달라. 영민이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0만원짜리 이걸 쓰지만 사실은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잘 관리를 해서 40만원어치 뽕 뽑아서 막 쓰고 있어. 근데 성현이는 음악을 별로 안 들어 사실. 그냥 간지로 이렇게 그냥 이거 끼고 석촌호수를 돌고 싶었던 거야 그냥 약간.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의 그럼 사회 전체적인 효용은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후생 감소가 생겨요. 이게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줘도 돼. 하나의 문답이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잘린다는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까지는 한 덩어리야. 막 조사 넣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로 나올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풀어낸 것처럼 이렇게 글을 읽으셔야 돼요. 블록 단위로. 오케이? 혹시 속독 학원 어려서부터 다녀본 친구들 있어요? 내가 알기로 너희들 중에 없을 텐데 근데 그 속독 학원 가면은 그런 거 시켜. 단어 단위로 읽는 거, 문장 단위로 읽는 거, 블록 단위로 읽는 거. 근데 걔는 보통 블록 단위로 읽어. 근데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글을 이 크기로 보는 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돼. 잘 들어오거든. 물론 정밀하게 하나하나 단어를 보는 것보다는 암기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글이 몇 덩어리가 안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나면요 심적인 부담감이 떨어질 거고요. 너희들이 땅만 보고 가면 여기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모른단 말이야.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절도의 문제점은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절도가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예측이 됩니다. 근로의욕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것들을 이걸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는 아니 그러면 누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겠어. 어차피 다 가져가면 되는데. 자전거 뭐하러 자전거 방에서 사나? 그렇지.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절도 방지 비율을 지출도 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에어팟에다 쇠사슬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근로의욕 저하와 절도 방지 비용 지출은 사회적 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전적 효율 관점에서 봤을 때 절도가 허용되면 사회적 후생은 감소시키는 유인책이 생겨버립니다. 자, 이러한 사후적 효율 관점에서 사후적 효율이요. 자, 방금 전까지는 사전적 얘기했어. 사후적 효율 관점에서 법제도가 형성된 대표 사례로 도산법. 그러니까 부도나는 거 알지? 한마디로 부도나세요라는 그 법이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부족해서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채권 주심 모두 금지됩니다. 도산하면은 개별적으로 돈을 이제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개별적인 게 허용돼 버리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르르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사기 당하면은 사기 당하거나 막 이런 데 가면 사무실 갔는데 막 아무것도 없고 나와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 빈 사무실에 이렇게 딸랑 있고, 그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치. 난 현실로 본 적이 있어. 자, 선생님들 눈앞으로 본 건 아닌데 선생님 그 옛날에 시간이 가야 돼. 선생님 옛날에 그 사기 딱 한번 1,000만원짜리 사기 한번 딱 당했는데 그게 사실 그걸 언제 알았는 줄 알아?
되게 운명의 장난같이 템플스테이를 갔다 오면 템플스테이는 그 하루 동안 핸드폰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24시간 만에 핸드폰을 열었는데 사기 피해자방이네 하는 그래서 템플스테이에서 그 얻었던 깨달음 돈에 집착하지 말자가 바로 흔들릴 뻔했어. 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개별적으로 뛰어가서 채권 출시 못해. 왜냐면은 그러면 어쨌든 내 돈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어떻게 해? 이 사람이 가진 물건들이나 이런 헐값에다가 옮겨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가 발생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없는 애들 막 쓰자. 자 하진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하진이가 쬐어 이렇게 쬐어.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뛰어가지고 하진이 사무실 가가지고 막 물건들 막 갖다가 이제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내가 100만 원씩 빌려준 거야. 그럼 다 팔라고야. 어쨌든 100만 원. 그치? 근데 이제 빨리 내 돈 100만 원을 받는 게 저기 유리하니까 영민이가 가가지고 한 500만 원어치 물건들 가지고 100만 원에 팔아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나머지는 못 받지. 그럼 사회적으로 후생 감소가 일어나는 버린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법제도가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 기초해서 성립된 용어가 있어요. 여기서 또 잘라줘도 되겠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의하면 소설,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금지야. 복제에도 원본이 없어지는 게 아니면 복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면 하면 할수록 후생이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이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딱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그 오징어 게임 딱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보면서 복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팔고 하는 거 그 파는 상품들 굿즈 같은 거 못 팔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러면 창작과 관련해서 이걸 인정 안 해버리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좋아져서 애초에 안 만들지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지식재산권 같은 관련법은 사전적 효율의 증진을 위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그랬네요.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몇 번 했어요? 4번이요? 자 볼게요.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회.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안 지켜버렸네요. A가 지금 잘못했네. A는 빵원의 이익을 얻었고요. B는 100원의 손해만 입었어. 그치? 계약법은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전자의 경우는 100원의 손해를 A가 부담하고요. 후자의 경우는 B가 부담하게 되는 거지. 만약 A가 손해의 일부만 배상한다면 100원의 손해를 서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한 효수면을 갖는다고 했을 때 4번 했다고 계약법이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계약이 이행됐다면 그치? 계약법은 사회 전체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계약법에 따르면 내가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A가 계약을 한 거야. 지금 안 했었잖아. 여기서는 이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잖아. 지키지 않았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계약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내 손해가 막심한데? 라고 해가지고 지켰다면은 사회적인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되겠지. 대책이 되겠죠. 정답 1번이죠.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지겠거든. 아니야. 왜냐면은 뭐야? A가 여전히 안 지키는 거긴 해. 이것도. A가 지키면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A가 안 지키면 빵원 얘는 빵원의 이익을 얻고 그러니까 플러스 빵에다가 마이너스 100인 거는 똑같단 말이야 이거는. 그렇지. 대신에 이제 A가 부담하는 돈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 손실은 여전히 100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 한번 읽어봅시다. 나 질문 한번 읽어봐야죠.
같이 볼까요? 얘들아 봐봐. 통계학에서 말하는 1종 오류, 2종 오류. 1종은 봤더니 자 올바른데 기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가설이야. 맞아. 맞는데 기각되는 거. 2종 오류는 뭐야? 안 옳은데 수용이 되는 거지요. 그치? 이거 잘 체크해야 돼. 자, 올바른데 기각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올바르지 않은데 수용이 되는 거. 자, 여기서 요걸 한번 가봅시다. 1종 다시 한번 적어줄게. 여러분들 지금 체크는 했으니까. 1종은 올바른데 기각. 2종은 올바르지 않은데 수용되는 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이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 수준을 1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1 정도만큼은 하라는 거지. 어느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을 지금 각각 20% 이렇게 잡았네. 그러면 이걸 잠깐 다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올바른 그 가설인데 기각될 경우 잘못될 확률이 20%.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데 수용될 확률이 20%입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수준의 주의를 할까? 가해자가 0수준이야 얘들아. 0수준. 그럼 0수준이면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러면은 얘가 사고를 냈을 때 그 내는 비용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일단은 주의 비용은 빵원이 안 들어가. 근데 이제 사고를 냈을 확률이 이제 6%. 그래서 기대 사고 비용이 60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여기에다가 얘가 뭐냐면은 사고를 냈을 때 그 기대 비용이 60원이면은 얘가 지금 재판을 가야 되잖아. 사고 낸다고 해서 다 돈을 내지 않는단 말이야. 재판을 갔을 때 그 걸렸을 때 한마디로 걸릴 확률.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올바른데 기각될 확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데 수용될 확률이 있는데 얘가 지금 돈 낼 확률은 어쨌든 걸릴 확률인 거잖아. 한마디로 이건 걸릴 확률 찾는 거야 얘들아. 법원에서 걸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은 얘는 봐봐. 어떨 때만 걸려? 주의를 안 기울였지. 그러니까 제대로만 되면은 다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올바른 이 가설 맞지? 주의를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가설이야. 그게 올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은 20%지. 그럼 반대로 받아들여질 확률은 뭐야? 80%야. 그래서 여기서 80%만. 그럼 이거 48이지? 그치? 그래서 주의 비용은 빵원. 주의를 위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여기서 48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1수준 한번 가보자. 1수준은 주의 비용이 30원이 드네. 거기에다가 얘가 지금 생각을 할 게 뭐냐면은 지금 기대 사고 비용이 20원이야. 근데 얘는 지금 그러면 주의를 기울였어 안 기울였어? 1수준이니까. 기울였지. 기울였으면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얘는 어쨌든 사고 비용을 안 낼 거야. 다만 얘가 사고 비용을 낼 때가 있어. 어떨 때? 올바르지 않았는데 수용됐을 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수용이 됐을 때 법원에서. 그치? 그럴 때는 뭐냐면 20%.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 사고 비용에다가 이거 하면은 4원이죠. 그치? 그래서 34원이 되는 겁니다. 됐어? 이 수준으로 가보자. 이 수준은 주의 비용이 60원이야. 거기에다가 기대 비용이 10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떨 확률? 자, 이 가설, 주의 수준을 기울였다라는 가설 있잖아. 그치? 주의 수준을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가설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준수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설이 올바르지 않는 가설이 수용됐을 때 그때는 뭐냐면은 이종 오류에 따라서 얘가 오류가 났을 때는 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기서 10%지. 여기서도 20%죠.
그러면은 62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값싼 거를 고를 거 아니야? 무슨 수준을 정하겠어? 그치, 1수준을 이렇게 정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요렇게 되면 좀 달달하는 거야. 여기서 이게 80%가 아니고 얘네가 40% 돼. 그러면 그대로 가보자. 퍼센티지가 좀 달라진다, 그지? 퍼센티지가 달라진다. 자, 뭐냐면은 영수준 주의를 하나도 안 기울였어. 그치? 주의를 하나도 안 기울였을 때 얘가 이제 그럼 제대로 그 받아들여지는 거잖아. 그치? 받아들여지는 거. 그럼 뭐냐면은 올바로 했는데 기각됐을 확률이 40%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가 제대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그 60%만큼은 60%만큼은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36 맞죠? 36번.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 1수준일 때 제대로 재판이 안 됐을 때 확률이 40%니까 그치? 40% 그러면 0.4 곱하면 되니까 8 나오겠죠. 그러면은 38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40% 하면 64 나와버리네요. 그럼 이때는 몇 수준을 했어? 그렇지, 0이 되겠죠. 사고방지 주의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면 아무도 사고에 그거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 얘들아. 7번. 몇 번 했어? 2번 했어요. 자, 봐봐. 1종 오류, 2종 오류의 확률이 모두 20%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비용 3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 아까 우리 봤었지. 둘 다 20%면 자 1단계 수준을 할 거잖아. 주의비용 30% 따라가겠지. 맞지? 맞네. 맞잖아. 그치. 이거 정답은 얘들아 3번이죠. 왜냐면은 확률이 모두 20% 미만으로 한 10%라고 해보자. 1종, 2종. 그러면은 똑같아. 이거를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 여기에 나오는 거. 그렇지? 똑같이 계산하면은 주의비용 빵원에다가 60에다가 10%라고 한다면 1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90%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60 곱하기 90% 그게 54원.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주의비용 30 거기에다가 20 곱하기 10% 그럼 어떻게 돼? 32. 그치? 그 다음에 얘는 60에다가 그 10 곱하기 10% 61. 그럼 뭐 선택하겠어? 그러면은 이거 선택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주의비용 30원을 선택하려는 유인책을 선택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몇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0수준의 기대사고 비용인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높이던가 20번에 곱해지는 확률을 높이던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봐서 알겠지만 이런 거야. 자, 0수준의 기대사고에 이게 낮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60 곱하기 확률을 높여버리는 거야. 이 가격을 0수준을 아무도 0수준 안 하게 60 곱하기 이 확률을 높여버리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1수준에 나오는 그 마지막 중간 유정 1수준 20에 곱하는 걸 얘를 낮춰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다는 건 1수준으로 하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1수준으로 넣는 게 되고요. 자, 그때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어떤 거야? 얘는 뭐냐면은 1종 오류 있잖아. 제대로 했는데 기각될 확률을 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어떤 거야? 잘못했는데 주의를 분명 기울였는데 법원에서 안 기울였다고 해가지고 가설이 잘못 수용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2종 오류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10, 11, 12, 13 틀린 거 있어요? 있어요? 은미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너 아인슈타인 같이 생긴 것 같아. 자, 처음 들어봐?
아인슈타인 잘생겼는데. 자, 아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 내 꺼내서 잘라서 보내줘. 영민이가 가장 먼저 죽어. 영민이 잘 안 죽을 거야. 지금 죽이죠. 안돼. 수강생 없어져. 야, 우리 반이 원래 제일 많은 반이었는데 왜 저 최소반이 됐냐? 우리 학년이 왜 최소학년이 됐냐? 이상하네. 자, 다들 뭐 졸업 시스템인가 우리 약간? 네. 좀 한 1등급 나오면 이제 떠나는 건가? 아니요. 자, 승범이 남았는데 떠나죠. 그거는 이제 왜 졸업이 있으니까 퇴학도 있는 시스템이야. 전학. 아니야, 승관 열심히 해. 전학했어요. 어? 전학했어요. 그치. 전학 시스템이야? 강전이었어? 자, 한번 봅시다. 비판적 합리주의. 저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들아. 이거 한번 문단별로 잘라서 읽어봅시다. 이거는 쉬운 지문이야. 쉬운 지문의 특징은 한 문단당 한 내용만 나와. 이거 한번 읽어보자. 별로 안 어렵습니다. 비난법 아는 친구들은요 쉽게 풀었을 거야. 비난법. 개별 사례를 통해서 보편적인 그 규칙을 찾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논리실증주의가 나왔고요. 비판적 합리주의가 나왔어요. 자, 뭐냐면은 원래 논리실증주의에서는 어떤 언명이 기존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 관찰을 통해 참거짓으로 결정될 수 있으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보편 언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단층 언명의 누적을 통해 성립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비난법을 이해한 친구들은 이거 잘 풀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개별적 사례들이잖아. 단층 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험으로 혹은 관찰로 우리가 파악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일반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리트머스 둥이 여러분들 되는 거 해봤어? 그치? 이게 산이 있는 것에다 담기면 붉어진다는 단지 설명이 예외 없이 관찰되면은, 그치? 오늘 했어도 그랬고 어제 했어도 그랬고, 그치? 그제 했어도 그랬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에 담기면 붉어진다는 보편 언명이 과학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단층 원명들을 참으로 보장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보편 원명으로서 확실히 참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어요. 예컨대 지금까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선에 담갔을 때 항상 붉어졌다는 관찰이 앞으로 리트머스를 담가도 그렇게 붉어질 것임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일부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단층 원명이 누적될수록 뭐냐면은 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조건 참이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담가도 이게 붉을 가능성이 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잖아.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균형법 얘기할 때 백조 얘기하잖아. 한국 백조는 하얗고 미국 백조는 하얗고 중국 백조는 하얘. 그치? 그럼 네가 일본 가서 백조를 보면 어떨 거야? 일본 백조는 하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꼭 그럴까? 꼭 그럴까? 지금까지는 그게 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일본 가서 네가 백조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걔는 하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완화한 거는 하얄 확률이 높아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까지의 단층 원명들로 일반화된 원명이 계속 참으로 남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 비판적 합리주의는요, 이거랑 좀 달라요. 단층 원명이 기존 과학 이론과의 연관성에서 형성되는데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불가능해. 너희들은 지금 백조를 하얗다고 봤잖아. 미국 백조를 하얗고 중국 백조를 하얗고 일본 백조를 하얗다고 봤잖아. 과연 그게 하얄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거 불가능해. 그리고 참인 단층 원명을 통해 가설이나 과학 이론이 참임을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참인 단층 원명을 통해 그게 거짓임을 밝히는 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선에 담기면 붉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를 탁 발견해버리는 거.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모든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에 담기면 붉어진다는 보편 원명이 거짓임을 알게 해주니까. 그래서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과학과 과학 아닌 걸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제시하고 반증될 수 있으면 그건 과학인 거야. 관찰에 의해 반증될 수 있는 원명만을 과학으로 의미 있는 원명으로 인정해야 된다. 언제든 오히려 반증될 수 있다라고 하면 실험을 통해 반증될 수 있어. 관찰을 통해 반증될 수 있어야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거야. 비판적 합리주의는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의 관찰로부터 새로운 과학 이론이 비롯된다고 봤어요. 이때 기존 과학 이론은 즉시 버려지고요. 기존 과학 이론을 수정해서 쓸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새로 수입하고요. 가설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떠올려야 돼요. 만약 그런 사례가 관찰 안 되면 잠정적 과학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과학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데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도착은 못해. 모든 과학 이론은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은 거듭된 반증 시도로부터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여전히 반증될 수 있어요. 언제? 하지만 실제 과학 현실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어 기존 과학 이론이 폐기되어야 함에도 기존 과학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 보완하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실제 과학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영민이 11번 물어봤죠. 자, 물질의 존재와 무관하게 공간은 항상 같은 상태라는 과학 이론이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던 시절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는 주변 공간을 왜곡해요 라고 했어. 근데 실제로 에딩턴이 관찰을 하니까 그랬네? 이게 사실이었네? 라는 거죠. 자, 몇 번 했어요? 영민아? 4번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거듭된 반증의 시도로부터 꾸준히 살아남는다면 참된 진리에 도달하게끔 맞아요? 어디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지, 여기 도착 못해. 오늘 감 좋아요. 아인슈타인이야 역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에 의해 공간이 왜곡된다는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제시되자마자 기존 과학이론 즉시 버려졌다? 우리 즉시 버리지 않지, 그렇지? 자, 일식 때 별빛이 휘지 않고 진행함을 보여주는 현상이 또 발견되어야 이 가설은 잠정적 과학이론의 지위를 부여받겠군. 맞아요? 아니지, 그렇지? 잠정적 과학이론은 어떻게 돼? 시험할 수 있는 사례가 관찰이 안 돼야 돼. 관찰이 안 돼야 잠정적 과학이론의 지위를 부여받는 거야. 그치? 이거 안 되고요. 4번. 물질의 존재와 무관하게 공간은 항상 같은 상태라는 과학이론은 에딩턴에 의해 확실히 반증되어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지만 있겠지? 그치? 반증이 되어야 유의미하잖아. 5번. 에딩턴의 사진 분석은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참된 진리에 도달했음을 알게 할 수는 없어. 근데 기존 과학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 14, 15, 16, 17. 이거 15 맞았어? 15 맞았어? 아, 15에서 자, 봅시다. 이거 맞았어? 모르겠어요. 자, 풀어봅시다, 얘들아. 이거 15번 해민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 이진법 계산할 줄 알지? 배우님 배우긴 배웠어요. 자, 볼까요, 얘들아?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통신자는 전송 구간의 해민거리 3이 될 수 있도록. 얘들아, 해민거리는 어떻게 구해?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거의 개수. 그렇지? 예를 들어서 000이랑 111 해민거리 몇이야? 3이지. 왜? 첫 번째 자리 다르네, 두 번째 자리 다르네, 세 번째 자리 다르네. 그치, 3이야. 그치. 요거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송보 간의 해민거리가 3이 될 수 있도록 0은 000, 1은 111 그러면은 해민거리 3 되는 거 맞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신자가 010을 받았어. 010을 받았어.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010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 000으로 나와야 돼. 000으로 나와야 돼. 왜 그러냐?
이거는 이거죠 얘들아. 이 전송보호는 이런 거야. 원시보호에 확인보호를 덧붙이는 건데 이 확인보호는 앞에 있는 번호랑 그치 1의 개수 원시보호에 대한 1의 개수 그게 짝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1 지금 봐봐 000 그러면 앞에가 원시보호가 0이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뒤에 자리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그치 근데 010이 돼버리면 얘는 원시보호인 맨 앞자리에 대한 그 1의 개수가 홀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알지? 그건 앞에 질문에 나왔던 거야 자 P자리에 오류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거를 1로 표현해서 000으로 판단하겠구나 아 오류가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수신자가 110이나 101을 받았다면 수신한 보호인은 0을 1로 수정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111 해버리면은 원시보호인 1과 짝수계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확인을 하시니까 111로 판단하겠고 맞아? 자 4번 수신자가 011을 받았어 P자리와 Q자리 모두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두 자리의 오류를 수정하겠구이라고 했어 맞아? 근데 아니야 어떻게 수정하는데 011을 받으면 앞에를 바꾸면 되잖아 앞에를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짝수계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P자리, Q자리 두 자리 모두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국어 문제는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은 풀 수 있는 건데 넌 아쉬웠다? 자 그러면 자 수신자가 너는 중졸이잖아 선생님 대졸이고 차이가 많이 나지 자 수신자가 111을 받았다면 P자리와 Q자리 오류를 모두 0으로 표현해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군 이런 것들 있잖아 111 이거는 왜 이거는 뭘까? 오류를 모두 0으로 표현해서 그치? 왜? 짝수계네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중졸 친구들 시키면 시작